저희도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SUV 그리고 전동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동화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도 포함을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동화 모델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막상 보게 되면은 이 차가 생각보다 판매가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3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기아의 K5 1.6 터보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3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기아의 K5예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1.6 터보 모델을 먼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해보기는 할 건데 1.6 터보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오게 된 거는 생각보다 이 차의 판매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줬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차가 그만큼의 판매량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이 차를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K5가 3세대 페이스리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 모델 3세대 모델 DL3부터 해서 사실은 소나타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메기타라고 불렀던 바로 그 소나타하고 비슷하게 출시가 됐었던 모델인데, 왠지 모르게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량까지 떨어졌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씩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그런 판매량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K5는 상당히 잘 만든 모델에 해당을 했습니다. 소나타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미지들 때문에 조금 더 가족적인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K5는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모습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이미지의 차이 혹은 타깃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K5만의 매력들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기아도 제조사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 변경에서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DH가 되면서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버렸죠. 하지만 이번 K5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억누르는, 그래서 잘 만들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투싼이죠. 투싼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커다랗게 손을 대지 않고 아주 조금씩만 디테일한 것들만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취했는데, 이번 K5도 기존의 디자인들이 잘 만들어졌던 디자인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 특히 전면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헤드램프의 디자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요즘에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라이트의 이 형상이거든요. K5에도 그런 형상을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직전에 선보였었던 K7, 마지막 K7의 페이스리프트 전,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선보였던 그런 약간 번개 같은 그런 모양들이 이번에는 K5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면부는 조금 더 스포티해졌고 더 젊은 고객층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이 K5에는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카쉐어링을 욕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카쉐어링이라든가 렌터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빌릴 때 K5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렌터카를 빌린다는 거는 실제로 차를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빌려서 운행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매력이 조금 떨어져서, 하지만 차는 필요해서 뭔가 차를 빌려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은 층들이죠. 그런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범퍼 하단부, 특히 양옆 같은 경우에 조금씩 변경이 더 됐고, 요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과격한 형태로 적용이 됐어요. 타이거 페이스의 형상은 이제는 타이거 페이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그냥 요 전체가 타이거 페이스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디자인에 대한 마케팅적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전체적인 헤드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전면부의 형상과 연결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나타 와 비교를 했을 때, 소나타 D 엣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소나타 D 엣지는 너무 강렬해요. 하지만 K5는 조금 무난합니다. 하지만 그 무난한 와중에서도 고유의 개성을 잘 드러낸 그런 디자인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측면부를 보여드려야 될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헤드램프의 디자인 변화 그리고 테일램프의 디자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변화가 되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가 조금 더 낮고 스포티해졌으며 더 젊어진 모습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 헤드램프의 라인이 보닛의 파팅 라인과 연결이 되면서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줬고 테일램프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과격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더 스포티하고 와일드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K5가 생각보다 더 멋진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층 더 강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테일램프 때문에 저는 이번 K5의 뒷모습이 최근에 기아가 선보이고 있는 여러 모델들의 뒷모습 중에서 가장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쪽에서 이 K5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사실 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온갖 모델에 적용이 되면서 특히 기존에 나와 있었던 모델들에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을 망가뜨린 모습들이 조금씩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렌토 그리고 모닝이나 레이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디자인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셀토스거든요. 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망가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K5에서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정말 잘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좌우로 쭉 연결되는 이런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하고도 잘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 테일 램프가 조금씩 더 밖으로 튀어나오고 아래쪽으로 쭉 뻗어내려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딱 각지게 각을 맞춰서 내려가는 그래서 딱 절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의 폭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들면서도 딱 절도 있게 꺾어 내려가면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혹은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폰트의 느낌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금 더 얇아지고 K하고 5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레터링도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범퍼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듬어 줬는데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기존의 K5를 연상을 잘 시켜주면서도 확실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K5하고 DL3 모델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딱 열었을 때 느낌들이 이런 테일램프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형상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딱 막혀있을 땐 몰랐는데 열고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들게끔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이거는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나타 때도 그랬고 기존의 DL3 K5 때도 그렇고 적어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요 정도 급의 세단에서는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 트렁크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범죄를 모방하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준다고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왜 의도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가가 이해는 되는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되는 그런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K5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K5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전에 보였던 투싼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가 웬만해서는 운전석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운전석에 집중을 해서 1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싼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라이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전히 이 아래쪽 부분이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몸을 잘못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묘하게 수평이 안 맞는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전체적인 요 레이아웃들 그리고 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선보이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쪽이 굉장히 심플한 그래픽들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심플한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K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인성 자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편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K5가 혹은 기아에 적용되고 있는 모델들이 최근에 출시된 현대차들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시인성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요 UI UX 같은 경우에는 기아나 제네시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아나 제네시스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른 것들과 비슷한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뭐 아이콘들이 조금 다르다, 그런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K5, 특히 실내에서의 가장 큰 아쉬움은 사실 요 센터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모델들, 특히 SBW 쉬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을 했던 다른 모델들이 변속기의 위치를 변경을 해줬습니다. 변속기의 형태도 변경을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특히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뒤쪽에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줬죠.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방식의 SBW를 적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버튼식보다는 조금 더 나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본가와 분가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인가요? 사실 충분히 바꿔줄 만한 요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튼식보다 편한 거야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게 편한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반복이에요. 이것이 과연 최적의 선택지였는가 라고 했을 땐 조금 애매한 느낌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 게 요것보다는 훨씬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것도 좀 변경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아쉬운 포인트,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랫부분들이 조금씩 버려지는 공간이 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변속기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그대로 다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따라오는 아쉬움의 포인트가 사실은 지문인식 센서예요. 지문인식 센서가 이 드라이브 모드 아래쪽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도 변속기 위치를 변경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변경을 해줄 수 있게 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것들, 특히 버튼류를 딱 팔을 얹었을 때 손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다가 배치를 해줬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주다 보니까 지문인식 센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치를 할 만한 위치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기존의 K5 오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요 수납 공간에다가 센서를 위치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요 수납 공간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지갑이라든가 이렇게 차 키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냥 올려놓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 부분이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거는 분명 이번 K5의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컵홀더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버튼의 배열들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 기존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심지어 이번에는 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변경을 해줄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도 그대로 유지를 해준 것, 바로 요 터치 전환식 공조기 컨트롤러거든요. 요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겉에만 봤을 때는 잘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 게 맞아요.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룹에서 좀 밀고 있는 디자인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줘서 진짜 서자의 서러움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구성들을 갖춰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 터치 전환식 공조기는 진짜 좀 바꿔줬으면 하거든요. 조작을 할 때마다 공조기로 되어 있는지 메뉴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조작을 해서 메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방을 보지 않아야 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기아 차들에서 요게 적용된 모델들을 탈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언급을 할 만한 포인트들은 없는 것 같아요. 머리 공간, 좌우 공간, 폭, 실내 소재나 마감 같은 것들도 기존의 K5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로 이야기를 할 만한 포인트들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K5 페이스리프트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때와 마찬가지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자체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기존과 동일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kg/S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설명에서는 차체 최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시승을 해보면서는 그렇게 막 체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투싼을 시승을 했을 때는 약간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약간 좀 단단해졌다, 꾸덕해졌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 K5에서는 또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느꼈었던 조금은 하드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 가족들을 태우고 주행을 할 만한, 다닐 만한 그런 모습들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들, 풍절음 같은 것들도 나름 잘 차단을 해주는 편에 해당을 하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 이제 B필러나 C필러 쪽 흡음재 같은 것들을 더 보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보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체감되는 차이는 잘 없어요. 그래서 주행에 대한 감성 자체 혹은 감각 자체는 기존과 비슷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K5도 굉장히 무던하면서도 조금 더 젊은 고객층들에게 타겟팅을 해준 그런 주행 감각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다음에도 추가로 가속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매끄럽게 속도를 올려주는 편에 해당을 하고,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무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정말로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들을 잘 유지를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소나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두 모델 같은 경우, 소나타하고 K5 같은 경우에는 형제 모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비슷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비슷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디자인적인 취향 때문에 무조건 K5를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K5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내부적으로는 현대차에서는 소나타를 더 팔아야 돼, 기아에서는 K5를 더 팔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소나타가 더 좋은가? K5가 별론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K5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대중적으로 탈 수 있는, 누구에게 스티어링 휠을 맡겨도,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무던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건식 7단 DCT를 사용을 하면서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단 변속기니까 그런 변속기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리고 1.6 터보를 선택을 하더라도,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2리터 가솔린 자연흡기를 선택을 하더라도 평균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소나타가 너무 안 나와서 한 6개월씩 기다려야 돼, 생산을 얘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살짝 틀어서 K5를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변속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3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기아의 새로운 K5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K5는 생각보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또 걱정을 딱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잘 만들었던 차들이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커다란 부담 없이 그냥 잘 만들었던 것들을 조금씩만 다듬어서 내면은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모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시승을 해서 보여드렸던 투싼이 그랬고 이번 K5도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동화라든가 SUV 같은 것들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이 K5는 세단이라는 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스 모델들, 그냥 내연기관 모델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 변경 모델들도 기아가 생산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제때 해준다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2리터 가솔린 모델입니다. 최하위 트림인 트렌드는 사라졌고 그 위에 트림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만 원대의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장 비싼 모델인 1.6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하지 않아도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대가 설정이 됩니다. 거의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가격대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이 차를 하면서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5년 이상은 타셔야지 조금 그런 가격대에 대한 갭, 아무래도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시게 되니까 원가 회수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료비, 유료비로서 좀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5년 이상은 타셔야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희가 조만간 또 이 K5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번 K5는 소나타에 묻혀서 혹은 SUV나 전동화 모델들에 묻혀서 조금 그 성적표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적이 꽤 잘 나오고 있는 모델이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으며 또 그만큼의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5 뭐 과학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 혹은 가성비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좋아요. 어떤 것이 됐든 이 K5를 선택지에 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올해 마지막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